서민 사업편 사업의 시작. 병원에서 병에 걸린 어머니의 모습을 마주한 나는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 하루빨리 회사에 들어가 어머니를 호강시켜드려야겠다는 계획이 물거품이 되었다. 나는 조용히 깊은 생각에 잠겼다. 회사를 다녀서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효도를 못할 것이라는 계산이 있었다. 필리핀 생활 동안 중국인 친구도 사귀었고 나의 고등학교 친구 중에 아버지가 핸드폰 액세서리와 불이 나는 볼펜을 만드는 공장을 하시는 분이 있었다. 직업을 갖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친구와 함께 우리는 필리핀에서 사업을 해보기로 결심했다. 이때 읽은 책이 오포상이 되는 책이었는데 이 당시에 나는 무엇을 하든 성공할 자신이 있었다. 우리는 거의 맨몸으로 제품을 들고 다시 필리핀으로 향했다. 이 당시 나는 어머니라는 절박함에 하루빨리 성공하려고 미쳐 있었다. 하지만 막상 우리가 닥친 필리핀 상황은 만만하지가 않았다. 우리가 가져온 상품들은 질은 좋았지만 가격이 필리핀 현지인들에게는 너무 비쌌다. 물론 전시회에도 참가하고 미국인들과 중국인들의 관심을 받았다. 이때 우리의 물건을 받아 페이스북에 파는 중국인이 있었는데 이때 내가 좀 더 관심을 가졌어야 했지만 그런 눈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마닐라와는 달리 세부에는 큰 회사가 없었다. 현실은 좋지 않았지만 나는 그렇다면 작은 샵들을 공략해서 판매 대행을 계획했다. 큰 회사가 없다면 작은 소매상들 100군데 이상을 연결하면 될 것이고 그렇게 수익을 확보한 뒤에 마닐라 큰 회사를 연결하려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이 당시 내 친구는 크게 실망을 하고 집에 돌아갈 생각을 했던 것 같다. 나는 안 되는 것이 없다는 스타일이었고 친구는 자신감이 없었다. 그렇게 친구와의 갈등은 시작되었고 친구는 자포자기 상태였다. 조금씩 사업 라인을 확보하던 날 중에 펀드 매니저인 지인이 텍사스 홀덤을 알려주었다. 홀덤에 대해 책을 구매해서 깊게 연구해보았다. 홀덤은 두뇌 올림피아드 정식 종목이며 프로게이머인 베르트랑이 100억 원의 부를 갖게 해준 게임이며 이묘한, 홍진호도 현재 프로로 활동하고 있다. 도박적인 요소보다 수학적인 확률 게임의 요소가 강했다. 절제력이 강했던 나는 30일 중에 25일 정도를 이겼다. 사교성이 없던 나지만 포커 클럽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다. 물론 포커 게임 중에도 나는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다. 책을 읽고 영어 공부를 하였다. 그런 모습이 좋아 보였는지 부동산을 하던 사업가를 만나 오포상에서 벗어나 큰 사업의 세계로 발을 들이게 되었다. 대박. 200만원 월급을 받게 되면 3배 이상의 일을 해줘야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던 나는 사장님들에게 큰 신뢰를 받게 되었다. 군대에서의 행정 업무 경험과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 그리고 1시간마다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고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일을 취미로 가지고 있던 나는 크게 인정을 받았다. 사장님들은 영어 과외로 나에게 안정된 수익 라인을 안겨주었고 고마움에 나는 무료로 부동산 업무를 처리해 주었다. 세부는 하루가 다르게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었고 한참 콘도미니엄, 한국형 아파트, 건물이 들어서던 시기였다. 많은 연예인들이 콘도 투자로 몇십억의 수익을 내던 시기였다. 땅은 외국인이 소유가 불가능했지만 아파트는 외국인이 소유가 가능했다. 이 당시 필리핀 세부에서 부동산업을 하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콘도미니엄은 건물이 올라오기도 전에 계약권만 따내면 프리미엄이부터 거래가 가능했다. 풀빌라 사업도 추진하며 모든 일이 잘 되어갔고 장밋빛 인생이 열렸다. 월 500이 꿈이었던 내가 월 1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갖게 되자 나는 큰 교만에 빠지게 되었다. 거기다가 사업상 갈등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처럼 따르던 두 사장님 사이에 문제가 생겼다. 친구들까지 데려와서 일을 하던 나는 깊은 갈등에 빠졌다. 두 분 중에 한 명을 택해야 하는 상황에 빠지자 나는 친구들에 대한 책임감과 선택에 대한 고민으로 이승의 끈이 끊겼다. 머리에서 뚝 하는 소리가 들리며 주와 입마에 빠져 큰 고생을 하게 된다. 내 자신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큰 급여에도 나는 일을 그만두었다. 1000만원 이상의 급여를 포기하기는 쉽지 않았지만 나는 책임감이 사라진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버렸다. 쪽박. 비판의식이 사라진 나는 감정 차단과 조울증으로 한동안 크게 고생하게 된다. 모든 것을 초긍정으로 보았다가 초부정으로 보았던 가장 위험한 시기였다. 자살 충동도 함께 오고 충동적인 돈도 쓰게 되었다. 하루에 100만원도
우습게 쓰게 되었다. 지방에 사는 지인들을 찾아가고 도시를 이동하면서 택시를 탔다. 몸이 너무 예민해져서 버스에 좌석이 불편할 정도였다. 이런 상황에서 머릿속에서 아이디어가 넘쳐 흘렀다. 어찌 보면 광기가 넘치는 상태에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넘쳐서 친구들과 다시 팀을 만들어 필리핀으로 도하게 되었다. 현재에도 많은 문제가 되긴 하지만 나는 참 눈치라고는 보지 않는 사람이기에 대표가 되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 술, 담배도 안 하고 까칠한 성격 탓에 감정적인 소통은커녕 이성적으로 팀원들을 몰아세웠다. 성욕, 식욕, 수면력보다는 성취욕을 강요하는 나를 견디기 힘들었을 것이다. 독불 장군이 리더를 맡았으니 나는 팀원들과 달리 머릿속에서 일본 타겟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리더 혼자 멀찍이 나아가 있는 상황이었고 신뢰가 있는 친구들과는 달리 영업을 위해 외부에서 채용한 사람들이 문제가 되었다. 갈등이 심해지자 나는 스스로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대표 자리에서 물러났다. 거기다가 인구가 충분한 마닐라와는 달리 세부는 여행객들이 많아서 콘도 사업이 마닐라처럼 커지지가 않았다. 이 당시 어머니의 치료비와 무리한 투자로 인해서 나의 자금은 끝을 향해 달려갔고 중국인 의형제가 큰 사업 기회라며 제시한 사업에 올인을 하게 되었다. 본 사업에서 방향을 잃자 궁여지책으로 모든 것을 걸었지만 나는 황제 생활에서 길거리로 쫓겨나게 됐다. 모든 것을 잃게 된 나는 죽음을 생각했다. 이 상황에서 나를 붙잡은 것은 어머니였다. 물론 살기 위한 합리화였을지도 모른다. 어머니 얼굴이 떠올라 차마 죽을 수는 없었다. 필리핀 2차 원정도 실패로 끝나며 나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회사 생활 초기 성공과 돈에 미쳐있던 나는 집에 돌아와 우울함에 잠겨 있었다. 나의 상상 속의 대국은 무너졌으며 나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벌거숭이 왕이었다. 방 안에 틀어박혀 있으면 더욱 우울해져서 집 뒷산으로 올라갔다. 무엇을 내가 잘못했는지에 대해 깊게 돌아보았다. 나는 혼자서 일을 할 때는 실패한 적이 없었다. 작은 성공을 수차례 달성하였지만 사람들과의 협력이 문제였다. 지금도 눈치가 참 없기는 하지만 이 당시에도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마인드였으니 일이 잘 될 리가 없었다. 어차피 큰 돈을 날렸고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자 내 스스로 어린 시절부터 하고 싶던 선생님이 되고 싶었다. 내 자신이 큰 돈을 모으고 싶었던 것도 결국은 결손가정의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만들고 싶어서였다. 음식과 잠자리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부모님의 이혼으로 상처받은 아이들이 자신들의 꿈을 꿀 수 있는 학교. 내 자신을 돌아보니 나는 4년제 학위도 있었고 외국 대학 경험, 그리고 해설 자격증과 토익 점수가 있었다. 그리고 영어 또한 괜찮게 했다. 스스로에게 의미 있는 일을 한다며 급여는 크게 중요치 않았다. 어차피 나는 사치와는 거리가 멀었고 내가 돈을 쓰는 것은 보통 도서 구입이었는데 집 근처의 도서관에 가면 수많은 책을 읽을 수 있었기에 딱히 돈 쓸 곳도 없었다. 어느 정도 급여만 된다면 어머니께 용돈을 드리고 저축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이력서를 잡코리에 올렸다. 남은 기간 동안 도서관에 틀어박혀 독서법, 교수법에 대해서 공부했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 교육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딱히 할 일이 없던 나는 1시간 전에 면접 장소에 도착하여 편의점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면접을 보는데 나에게 편의점에서 책을 읽고 있지 않았냐며 면접관이 물어보았다. 그 모습이 좋게 보였는지 당장 내일부터 나오라고 하였다. 이렇게 탈도 많고 배울 것도 많았던 회사 생활은 시작되었다. 교육기간 동안 기본급이 매우 적었는데 나에게는 충분한 돈이었다. 지점장님이 매번 점심을 사주셨고 내가 자신의 전 남친을 닮았다며 매우 잘해주셨다. 나는 늘 나에게 밥해주는 사람이 제일 고마운 사람이라는 생각이 있기에 지점장님께 내 기준에서 매우 잘해드렸다. 회사의 계약은 고용계약이 아니라 위탁계약이었다. 원칙주의자였던 나는 회사의 대표이든 뭐든 위탁계약이라면 동등한 파트너이기에 회사에서 상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물론 회사는 상하체계로 운영이 되었지만 내 고집이 보통 고집이 아니라 문제가 시작되었다. 먼저 입사한 선생님들 눈밖에 나기 시작했다. 지점장님이 나를 이뻐하니 시작되는 여자들의 질투심이었는데 눈치를 보고 산 적이 없던 내가 그런 분위기를 읽을 턱이 없다. 남의 신경을 헤아리기보다 원칙을 중시하는 성격 탓도 있고 할 말 못할 말 구별 못하고 불편한 진실을 나불나불 거렸으니 이뻐할 리가 없었다. 하지만 진실은 통한다고 했던가? 회식 자리에서 여어 선생님이 나를 부르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다. 자신은 나처럼 순수한 사람을 보지 못해서 오해가 컸다고 말이다. 꼭 선이 순수하다고 볼 수는 없고 순수한 악도 있으니 그 선생이 틀린 말은 아니었다. 이렇게 순탄치 않은 회사 생활이었다. 회사 생활 중기. 회사에는 10시가 출근 시간이었는데 인천의 지옥 같은 교통체증을 피하기 힘든 시간이었다.
거기다가 과외 선생님들은 밤늦게까지 과외를 하기에 오전 출근이 참 힘들었다. 나는 10시 이후에는 수업을 편성하지 않았다. 돈은 더 벌 수 있었지만 나에게는 돈이 먼저가 아니었기에 가능했다. 교통체증을 피하기 위해 5시에 일어나서 회사에 출근하기 시작했다. 회사에는 많은 책들이 있었고 새벽에 일찍 나가면 차도 막히지 않고 쾌적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다. 커다란 사무실에 나 혼자 앉아 수학이며 영어며 즐겁게 공부했다. 회사 사무실은 밤늦게 열어두었기에 나는 수업이 없으면 밤늦게까지 남아 책을 읽었다. 수업이 있으면 이동기간의 버스에서 책을 보며 즐거움을 만끽했다. 물론 국영수보다 더욱 중요한 정신교육을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었지만 성적이 우선인 아이들은 어쩔 수가 없었다. 일을 하다 보니 회사 시스템의 문제점이 크게 보이기 시작했다. 착취의 구조가 구성되어 밤늦게까지 어쩔 수 없이 일해야 하는 구조였는데 그게 싫었던 나는 핸드폰을 두고 2개 정도의 작은 사업 시스템을 만들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회사의 급여보다는 컸다. 그러다 보니 회사에 얽매이지 않고 즐겁게 내가 하고 싶은 수업만 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었다. 그러다 역시 또 사건이 일어났다. 회사에서는 한 달에 한 번 서울로 올라가 전체 미팅을 하곤 했는데 직원 수가 전국에 4,000명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대표가 들어서자 모든 사람이 일어났는데 나 혼자 앉아 있었다. 말과 행동이 다른 회사에 대한 실망감이었으리라. 주위에서는 수군거리기 시작했지만 나는 그다지 남의 시선에 신경을 쓴 사람이 아니다. 지점장님이 나에게 다가와 일어나라고 부탁하였다. 역시 나는 나에게 밥 사준 사람에게 약하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면 죽는 것이며 부와 권력 앞에 머리를 숙이지 않겠다는 신념이 굽힐 리가 없었다. 회사 내부에서는 시끄러웠지만 그래도 어머니들과 학생들은 나를 좋아했다. 내가 다정다감해서 좋아한 게 아니라 시간 약속을 철저히 지켰으며 학생들에게는 화를 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학생의 일을 내 일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의 의무와 책임감을 다하면 그 다음은 학생의 인생이라는 생각이 강했다. 어머니들과의 회화 수업은 즐거웠지만 왠지 마음으로 학생들에게 다가가는 선생과는 거리가 멀었다. 공부를 하지 않는 학생들에게는 화가 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예정이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이니 말이다. 이것 때문에 나 자신도 고민을 많이 했다.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내가 공부하던 시스템을 학생들에게 주었지만 공부 잘하는 아이들과는 호흡이 좋았지만 문제아들은 나의 시스템을 따라오지 못했다. 그런 아이들에게 공부 대신에 자신이 하고 싶어하는 것을 찾게 해주고 싶었지만 아이들은 선택권이 없었고 부모의 강요를 따라야만 했다. 하고 싶지 않은 일을 강요해야 하는 수업에 점점 질려가기 시작했다. 회사 생활 후기. 이런 환경이다 보니 스스로 열정이 가득한 엄마들과 회화 수업이 더욱 즐거웠다. 이상하게도 엄마들은 자신이 수업을 하면 자기의 아이들을 나에게 맡겼는데 쓴소리만 내뱉는 내가 무엇이 그렇게 좋았는지 아직도 미스테리다. 나름대로 시스템을 잘 구성해서 월 500만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면서 안정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 처음에 사업을 같이 했던 친구가 나를 찾아왔다. 이 친구는 다니기 싫은 회사 생활을 때려치고 백수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다시 필리핀에 가서 사업을 시작하자며 나를 설득하기 시작했다. 힘들게 구축해놓은 시스템을 버리고 다시 모험의 세계로 떠날 생각을 해보았다. 이때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스승님을 만나게 되었다. 마음속에서 3천억을 벌겠다던 내 자신이 떠올랐다. 사업 실패로 인해서 고생하는 친구에 대한 죄책감, 내 자신의 꿈, 그리고 500만원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없는 한계가 맞물리며 나는 3차 원정에 나섰다. 친구의 재촉에 학생들과 마무리를 잘 하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렸다. 그래도 다시 꿈을 향해 간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마지막으로 CS 수업을 이수하고 회사를 마치게 되었다. 회사의 마지막에도 나는 큰 이슈를 일으켰다. CS 과정 마지막에 소감을 발표하고 이쁜 선생님에게만 명함을 주어서 다른 선생님들이 난리가 났다. 스컷의 본능임을 어찌하겠는가. 여선생이 많은 회사 구조상 시끄러운 것은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나는 다시 필리핀으로 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